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강사입니다. 2023년 7급 고까지 기출해설인데요. 제가 담당한 과목은 해커스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담당하고 있어서 두 과목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제 국제법부터 시작할 거고요. 총평, 문항별 해설 간단히 드리고 향후 공부 방향 그리고 제 커리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지난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결판이 다 대부분 아셨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외무형사지 같은 경우는 80에서 85점 사이일 것 같은데 커트라인이 너무 넓게 잡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커트라인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낮아질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작년에 85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낙폭이 좀 커지게 되면 한 3, 4점 정도 국제정치학에서 작년보다 꽤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정도 낙폭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는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빠른 분들은 저도 이제 면접 준비병 만들어가지고 카톡에서 여러분 이제 같이 면접 준비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잘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쉽게 되신 분들은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고 다시 가실 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문항 분석도 좀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상담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7급이죠. 총평과 분석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판례가 세어보니까 17개입니다. 물론 판례 명칭과 내용이 정확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판례 문항이라고 판례 선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총 17개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작년에는 15개 정도였는데요. 좀 늘었습니다. 평이했고 제가 맨키 에크레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키 에크레어 나왔었고 리기탄 10파당 같은 경우는 사인의 행위 같은 경우는 effectivities, 국가의 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문항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약이 물론 조약 문항이 꼭 나온 건 아닌데 조약에서 나온 게 17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판례와 조약이구나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했던 조약들이죠. 난민, 특권 면제 등등 있고요. 우주법의 살짝 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젤 벤 어멘드먼트 있죠? 얘도 꼭 나올 거 됐죠? 바젤 벤 어멘드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바젤 책임 배상 조약은 조금 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바젤 책임 배상 조약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약 승계는 예측을 했었고요. 재산 문서 채무 승계는 좀 반신반의인데 한 김에 준비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 문서 채무 승계 조약은 거의 암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조약법은 작년에 3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 무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늘 나오는 책임 초안이고 국제인도법은 올해 좀 킬러 문항 하나 정도 볼 수가 있는 그렇지만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약이 17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제법이 23문제가 나오고 국제경제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국제경제법이 3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2문제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국제경제법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냥 강사로서 추측은 국제경제법 전공자 교수께서 안 들어가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경제법 문제가 상 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제법 전공 교수님 들어가셨는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강사로 추측해보는 것이고요. 난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출간직하고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법무부 관련 주제가 매년 5문항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올해도 5개가 나왔는데 범죄인 인도, 외국인 대우, 국제형사재판소, 국가관할권에서는 형법 조항을 조금 알면 좋았을 법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난민 주제, 그래서 이런 범죄인 인도, 외국인 대우, ICC, 난민,
또 우리나라 뭐 관련 그런 그 법무부 관련 법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한 5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감만 잡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출간직이랑 같이 본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출간직 법무부 관련 챕터 테마들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국제기구 관련 판례를 조금 자세히 냈더라고요. 베른업 때 백작 사건을 비롯해서 국제기구 관련 판례를 모아서 냈고, 그 다음에 올해 특징이죠. 섬 관련 판례를 모아서 냈고, 우주 원칙 조약의 세부 조항들을 좀 냈고요. 그다음 유해 폐기물 아까 3개 조약이 있었죠. 승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죠. 그래서 보통 이제 25개 체제에서는 3개에서 5개 사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를 내는 것 같고요. 근데 올해 문제 국제법이 좀 쉬웠던 느낌이 뭐냐면은 이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좀 공부가 좀 많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해 뭐 100점 뭐 한 개 이게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적십자 표장 사용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좀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선지를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엔 답을 찾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사문항이 작년에는 그래도 2-3개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해 폐기물 관련 문제, 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는 해양법 3개, 뭐 죄악법 3개 약간 쏠리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세어보니까 2개 나온 게 없더라, 거의 없고요. 전부 다 한 문제씩이 나왔어요. 보니까 골고루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난도를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작년도 좀 문제가 쉬웠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뭐 강사 관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체감하실 때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하고 난도가 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좀 이렇게 암기사항도 있지만은 이렇게 법리를 좀 이렇게 기출 논점의 법리를 좀 틀어서 조금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좀 많이 보여졌어요. 이따가 좀 문항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법리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문항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뭐 지금 요 시간은 문항 분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자세한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가 난도 표시는 안 했지만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죠. 조약과 관습이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 절차가 있다. 네, 효력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관습은 법으로 설악된 일반 관행의 범세계성을 가져야 되므로 일부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늘 나오는 논점이죠. 지역 관습 형성될 수 있다. 뭐 비호권 사건 늘 하는 것들이죠.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총회 결의 자체는 회원국한테도 구속력이 없고요. 이게 지금 입법부적 조약이라는 뜻인데요. 입법부적 조약 자체도 인정되지가 않고요. 비회원국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신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원은 국제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다. 네, 이런 것은 제가 늘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죠. 재판 판례하고 법의 일반 원칙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쉽게 나온 편인데 인정된 그런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또 난도는 뭐 거의 C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자국의 국내법을 원형화에 정당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국제기구의 구속력에 있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 규정이 없죠.
조약과 뭐 관습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헌법 제60조 1항은 열거 조항이기 때문에 다 암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권 조약에 대해서 의회 재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헌법 상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좀 오랜만에 나온 논점인데 항상 좀 독특한 나라라서 공부를 하는 거죠.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조약이 헌법보다 상위법인 나라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나라 범죄인도법 거의 매년 법무부 관련 주제로서 나오는 건데요. 일본의 인도 심사 청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하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 조약에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응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도 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고 또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인도에서는 인도하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이건 뭐 C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A, B, C로 한다면은 국가 승인 답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 국제회담 제안과 개최, 묵시적 승인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고요. 2번은 뭐 승인의 상대적 효력, 관계 단절되어도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또 국가 승인은 일방적 행위, 즉 신생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기존 국가들은 신생국에 대한 국가 승인의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승인은 재량행위다. 뭐 어려운 논점이 없잖아요. 다 기본적인 논점들 C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권 면제도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죠. 스쿠너 익스체인지 절대적 주권 면제 미국에 또 제한적 주권 면제는 상업적 행위 면제를 부정하는 게 제한적 주권 면제론이고 또 재판 관할놓고 형사되어도 강제 집행은 뭐 별개다. 기본 논점이죠. 주권 면제는 국가에 대해서 배는 권리로서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만을 면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주정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 4번은 조금 신중하게 냈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유럽 국가면제백에서는 주정부의 면제가 없거든요. 유엔 인권면제, 유엔 주권면제백에서는 이게 맞는 틀린 말이거든요. 지방정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에다가 문서 근거를 줬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답이 좀 쉽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좀 케어리스하게 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게 보입니다. 어쨌든 C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를 좀 B급에서 A급 사이로 조금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일본에 보게 되면 행정재판소 이거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이 사법기관의 행정재판소 설치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시적 권한이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엔 K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을 좀 따와서 낸 것 같고요. 그 패권반에서 K 교수님 책을 같이 읽어보고 포인트를 체크하는데 저도 읽기 때문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문장 같고요. 네, 국제연합 근무중 이번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 자주 나오죠. 국제법인격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제법인격을 묵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어 있다. 똑같죠? Implied Power Theory, 묵시적 권한이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죠. 국제연합은 기본적으로 파생적 법주체이기 때문에 조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는 관습에 기반해서 포괄적인 국제법인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정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이 3번 논점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문제를 기출을 보면서 조금 상세하게
좀 논리를 좀 이렇게 추가시켜서 낸 그런 문제입니다. 국제나 일정 경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평화주의 활동이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 조치가 아니지만 그러나 헌장상 조치라고 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 ICJ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들을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최근 5개년, 3개년을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뭐 국제정치학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했어요. 자, 국제연합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인데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국제나 사무총장 본인 면제 포기는 안보리가 합니다. 그리고 직원 면제 포기는 사무총장이 하죠. 그래서 본인과 사무국 직원 이렇게 두 개를 엮어 놓는 이제 테크닉을 발휘한 것이죠.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절차 면제 포기가 강제 집행 면제 포기는 아니고요. 사무총장, 사무차장보,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까지거든요.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조세 면제가 되겠죠. 관세 면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답은 찾기는 쉬운데 3번 논점은 조금 디테일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신중치 않았으면은 1번을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무총장 본인에 대한 면제는 본인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본인 면제는 안보리가 포기합니다. 자, 외국인의 법적 지위, 법무부 관련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것도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게 하려 애를 쓰셨던 느낌이 들어요. 국내 표준주의는 외국인의 대우가 이루어지는 다뤄 영역을 정치적 공적 권리 보장으로 한정하고 네, 정치적 공적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면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장이 길게 나오면은 문장 속에 옳은 논점과 틀린 논점을 이렇게 숨겨 놓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크게 생각은 아닌데 그 막판 준비할 때는 그런 약간 테크니컬한 차원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 아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지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보호 수준의 초월을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겠죠. 선진국 수준만큼 보호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국제법상 국가 외국인을 입국시킬 의무가 없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가가 선택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가 아니죠. 이건 국제법에 따라야 됩니다. 또 국제인권규에 가입하고 있으면 국제인권규약이죠. 조약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국제법의 지배를 안 받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낸 겁니다. 추방은 늘 자주 나옵니다. 그 추방 초안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는 안 나왔고요. 추방 초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연자연의 영구주권 선언은 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헌정과는 달리 국유화 보상 기준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신속, 충분, 효과적인 보상은 선진국의 입장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개도국 제3세계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른 보상을 말했지만은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은 선진국 입장이라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비호와 난민의 보호입니다. 역시 뭡니까? 법무부 관련 주제가 되겠죠. 답은 뭐 되게 쉽게 나왔어요. 네,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입국시켜 줄 거냐 허가의 문제죠. 국가에. 콜롬비아 페루 비호 사건에서 올해 좀 특징이 하나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공식 명칭을 써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판례 명칭이 올해는 그냥 대충 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좀 약간 품질이 약간 이런 면에서는 약간 저하된 느낌이 있어요.
예, 비호권 사건이 일어서야 되는 어사일럼 케이스라고 보통 나왔었거든요. 1950년 어사일럼 사건 영어로 썼었거든요. 어쨌든 영토적 비호, 외교 비호 모두 국제 관습이다. 아니죠. 영토 비호는 관습인데 외교 비호는 이건 이제 관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관습도 아니라고 본 그런 판례입니다. 비호권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앞에다 나왔었고 또 한 번 나왔네요. 그래서 오다 만드는 게 두 개를 같이 섞어 놓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또 했네요. 그 다음에 난민지협약 연합 난민고등 판무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 체제의 이행 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채약국들의 난민지 결정 과정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이 형태는 채약국가의 난민고등 판무관하고 이 합의사항이에요. 어쨌든 관여를 시킬 채약국의 의무가 조약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4번 논점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난민조약에서 최대치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그 난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은 내국민 대우, 어떤 것은 체육 대우거든요. 조약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권리 소유권, 동산, 부동산 소유권, 권리 취득, 부동산 임대차 이런 것은요. 최국 대우거든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 대우보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최국 대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냈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자국민인가 외국인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답이 이번에 쉽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4번은 여러분께서 다음 준비하실 때 주목하셔야 돼요. 난민조약에서 어떤 권리가 체육대우냐 내국민 대우냐 잘 보셔야 돼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국제형사재판소 보통 어렵게 나오는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네요. 작년에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아마 로마 조약이 그 최고 난도 요새 유행하는 말로 킬러 문항에 들어갔었는데 쉽게 나왔죠. 국제법인격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소추관도 범죄 구속요건 개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2번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예 로마 조약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조약은 여러분들이 24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좀 문항이 많긴 하지만 조항이 많긴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소추간의 독자적 개시죠. 전심재판부 허가받아야 되고요. 안보리가 연기 요청을 하면 일단 1년이에요. 12개월 동안 정지가 되고요. 또 같은 조건으로 또 정지를 또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뭐 암기하세요. 숫자 암기하세요. 이런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교관계 협약입니다. 면제, 포기, 명시적, 수송수단, 수색, 징발, 차압, 강제집행, 면제. 그 다음에 외교 직무와 무관한 인적 면제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 면제, 인적 면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한 때부터 직무 개시가 되면은 맞죠. 외교특권 면제는 그때부터가 아니죠. 왜 접수국 영역에 입국할 때부터입니다. 얘도 그렇죠. 두 개 논점 붙여놓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스타일을 뭐 좋아하시는 분이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답은 뭐 완전 C급으로 간단하게 나온 것이고요. 어려운 논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국가 책임 판례 모아놓은 거죠. 호르조 공장 사건 위반 국제법 위반되면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조금 뭐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해요. 코르프 해협 사건 자기 부작위 요 사건은 부작위죠. 위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책임 증거시고요. 라그랑 사건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판결할 리가 없죠. 주정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로 귀속이 된다고 본 거고요. 다음 핵실험 사건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어떠세요? 그래서 뭐 간단하죠. 뭐 3번 논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C급이나 B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판례들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ICJ가 권고적 의견 제시를 거절한 것은 딱 하나 있거든요. 4번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이건 뭐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범위 내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의견 부여를 거절했었고요. 그리고 총회가 다시 물어봤었던 겁니다. 예, 나머지는 의견 부여한 것들이고 뭐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찾는 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14번 이 WTO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요. 1번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그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비위반 제소나 상황 제소가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될 것이고, 잠정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게 회람하고 그랬죠. 잠정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한테만 주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는 회원국 전체에 회람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패널 설치를 20일 이내에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일방 당사자 요청 사무총장이 임명하는데 DSB 의장과 협의한다. 네, 이행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뭐 합리적 이행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WTO 문제는 그냥 쉽게 냅시다. 이렇게 세 분께서 합의를 하신 게 아닐까.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15번입니다. 예, 가트 비차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얘도 뭐 간단하게 나왔죠. 내국민 대우 원칙은 동종상품 이외에도 DCSP라죠. DCSP 적용되고요. 다음 어느 한 국가에만 동종상품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했으면은 당연히 가트 제1조 체육대 의무 위반되겠죠. 이거 뭘 낸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 C급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작년에 바로 나온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작년에 낸 것을 똑같이 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국내 보호조치를 국경에서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해서 효과적인 경쟁 기회, 포인트죠.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관세는 부과하지만 들어와서 내국세 등으로는 차별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줘라. 이런 취지가 되겠다는 얘기죠. 얘도 아시겠죠? 아, C급이구나. 들으신 분들은 왜 그랬지? 안 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16번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낸 느낌이 드는데, 해양법 협약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원래 공해 관련 규정은 이지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이지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군함 면제 등은 다 이지에 적용되는 건데, 과학조사의 자유, 이건 없어요. 과학조사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과학조사할 수가 있죠. 저것은 과학조사 자유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글쎄요, B급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쉬운 건데 뭔 말이야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에서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과학적 조사하거든요. 근데 대륙봉이나 이지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섬에 대한 판결. 제가 사랑하는 맹기의 끄레오가 드디어 나왔는데, 물론 제가 기대한 논점은 아닌데 맹기의 끄레오는 이제 기대된 논점은 상대적 권한론, 또 결정적 기일 이후의 조치에 대한 뭐 증거 능력 인정 등 논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점은 아닌데 쉬운 거 나왔죠. 영역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실효적 지배, 이 실효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 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리적 근접성을 배척하는 것은 ICJ의 뭐 일관된 태도니까 뭐 어렵지 않고요. 이건 아마 내실 때는 조금 B급 정도로 어렵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A급이나 B급 정도로. 공부가 뭐 된 사람들은 간단한 거죠. 판례는 공부가 되면 쉬운 거잖아요.
페드라 브랑카 섬이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가깝지만은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 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표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영유권을 가져간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유권의 승계, 말레이시아가 포기해서 싱가포르가 가져왔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뭐 답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요. 레기탄 힙하단 사건에서 정부의 공무행위는 들어가겠죠. 지배 증거에. 근데 사인의 행위, 그러니까 어부들의 어로활동 이런 것들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국가의 행위가 아니죠. 그 어부들이 뭐 정부 통제 하에서 어부활동했으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어로활동한 것은 그건 지배의 증거라고 당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중국해 사건 중재 판정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서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구체적인 기준. 그래서 인간의 거주하고요. 독자적 경제활동 지탱 가능성 두 가지죠. 인간의 거주 가능성 두 번째 독자적 경제활동의 지탱 가능성 그 두 가지를 세세하게 해석을 해준 첫 번째 케이스죠. 중재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것도 외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제가 해설 쓰다 보니까 조약을 좀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 원칙 조약인데 외기권에서 채굴을 하여 지구로 반입된 히토류는 채굴, 요건 조금 해석한 거죠.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가 있다. 이게 조문에 보니까 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희 제2조 보니까 국가 전용의 대상에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틀어서 낸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주사업자의 우주활동은 조약에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당연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조약문을 좀 읽어봤으면 더 쉬웠겠죠. 그 다음에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 무기가 아니죠.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이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기권의 발사 민간 회사 물체로 인해서 발사한 손해에 대한 책임. 이것은 이제 발사 주체가 민간 회사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조약을 좀 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웠다고요? 자, 19번 국제법상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아시겠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대응했었는데 이게 나왔네요. 네, 바젤 책임 배상 의정서죠. 엄격 책임은 그 무과실 책임 그러죠. 그래서 몇몇 그 주체한테는 엄격 책임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바젤 벤 어멘드먼트 이것은 금지죠.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폐기물 국가 이동을 금지했죠. 통제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는 금지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출국, 수입국 포인트 이거거든요. 경유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젤 협약은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은 영해에서 무해통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문제를 잘 낸 것 같아요.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반 선박도 무해통항권 있습니다. 그러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해통항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글쎄요. 답은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4번 늘 우리가 뭐 기출도 많이 됐었고 많이 다루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오히려 좀 쉽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국가승계입니다. 국가승계는 3번에 재산문서 채무조약까지도 나왔잖아요.
요것도 나올 것 같았죠. 죄악 승계 조약이 나오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승계 유형별로 재산, 문서, 채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 사항입니다. 승계는 선행국의 서멸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영토 일부 이전 같은 경우가 이제 조약에 나오죠. 그다음에 2번에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조약형들은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또 아이레스가 만든 뭐 문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들 뭐야? 얘네들은 앞으로 관련 문서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재산문서 부채 승계 협약에 따르면 얘는 발효가 안 된 조약이거든요. 국가 승계로 인한 국유재산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이것은 그냥 승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승계 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 말은 맞죠. 그 다음 국가 승계 유형이죠. 유형에 따라서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승계 문제가 최근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승계 문제가 안 나오던 영역이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ICJ 관할권 요 문제는 뭐 간단해 보이는데요. 국제기구 사건의 당사자, 쟁송사건 당사자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또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하죠. ICJ 규정 36조 6항 디귿번은 승계죠. 36조 5항에 대한 거고 ICJ는 해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가 있다. 당연히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고요. ICJ가 뭐 자주 나오는데 뭐 C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조약의 무효도 간단하게 나왔죠. 국가대표 강박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묵인을 통해서 하자 치유 안 됩니다. 이번 전권대표 권한남용에서는 통보죠. 통보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원용 요건이죠. 단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국가대표 강박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4번에 마루아 선언이 나왔죠. 네, 마루아 선언.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 국내법상 제한이 마루아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네, 마루아 선언에는 그 서명과 동시에 반려하기로 합의가 됐었고요. 또 위헌 조약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런 국내법상 제한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으면은 원용할 수 없다. 명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용할 수 없다 본 거예요. 얘도 어떻습니까? C급이죠. B급 해줄까? C급이죠. C급 클래스 C. 위법성 조각 사유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긴급피난은 위법행위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불가항력도 마찬가지고 전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주지는 않죠. 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3번 논점이 그 K 교수님 책에서 그대로 따온 문장 같아요. 물론 다른 책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해내백상 조약의 종료 사유인 후발적 이행 불능에 오는 어려움보다는 더 낫다. 네. 상당히 어려운 논점이었어요. 3번이. 4번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배된다. 이건 뭐 사전 동의 되고 행위 중에 옆에 행위 중에 동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뭐 상대적으로 쉬운 논점인데 2번, 3번, 4번이 3번과 4번이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엔 뭐 B급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고 3번 논점은 제가 마지막 그 블랭크 강의할 때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번 논점. 물론 기본서도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 가끔 나오는 논점인데 이것도 법무부 관련 논점 같아요. 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문처벌 속죄주의죠. 속죄주의 확대, 속죄주의죠. 또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거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될 수가 있다. 이건 뭐 보호주의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수동적 속인주의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자라면은. 그 다음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게 틀린 문장인데요. 이게 형법 제가 찾아보면 7조에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7조 보게 보니까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한 형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사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영향이론이죠. 그래서 3번이 좀 어려웠다 해도 1번, 2번, 4번 어때요?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B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급이라고 부를 만한 게 어때요? 그리 많지 않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제 이것은 핵 A급 좀 되는데 답은 근데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적십자 표장 또 보자마자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였을 텐데 적십자 표장 사용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건 어떤 한 조약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제네바 협약에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조항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국제인도법상 이렇게 타이틀을 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 충돌 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소송 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이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죠. 뭐 내전일 수도 있고 중대한 뭐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꼭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도 가능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시 또는 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회사 육전 협약이죠.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 명칭,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가 된다. 제네바 십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 모방하여 기장, 명칭하는 거 안 되겠잖아요. 무력 충돌 시 적대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식물선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전쟁 범죄에 대한 것으로 국제 형사법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잘 봐야 되는 좀 강사로서 무책임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김 교수 우리 아무거나 내볼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내년에 어떻게 할까? 24년 대비 방향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문제가 사실 거의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조항들을 좀 판례들을 따져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판례는 올해는 좀 쉽게 나온 편인데 그래도 17개 나왔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좀 더 넓혀서 디테일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판례는 다다익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판례집에 있는 것과 함께 여러 교수님들 좋은 책에 나와 있는 판례들 좀 섭렵을 좀 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범위는 이제 주요 교수님들 단행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판례들 정도 섭렵을 하면은 무난하게 어려운 판례든 아니든 간에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약은요 이렇게 합시다. 기본 조약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플러스 파생적 조약은 핵심 조항을 학습합시다. 파생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조약집을 좀 많이 좀 편집을 할 때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나오고 있는 필수 조약은 좀 세부 조항도 다 보자. 다 보자는 거고, 나머지는 버릴 거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 조항들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조약들은 좀 주요 조항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자. 아시겠죠? 중요 조약은 다 보고 덜 중요한 것은 좀 선별해서 좀 대응하자. 그런 차원이에요.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5번은 이제 내년에 문제가 좀 뭐 어려워지겠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똑같아요. 판례가 어려워지거나 조약이 어려워지겠죠. 좀 디테일해지고 넓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사례형 올해는 안 나왔는데 사례형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별력을 위해서는. 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도 문제 보니까 역시 암기가 좀 중요했구나. 조항 조문 암기도 하고 판례 암기도 하고 숫자 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암기가 한 80%에다가 법리 이해는 한 20%. 그래서 한 1, 2회 독재까지는 좀 이해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암기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전간기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그때는 좀 암기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암기를 위해서는 단권화, 요약서에다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상구 커리가 뭐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9월 27일, 2023년 9월 27일인데 10월 9일 월요일에 그 외무용사직 순환반 개강을 합니다. 기본부터 저기 파이널까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반이고요. 또 패권반이 10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개강을 하고요. 고급 출간지 패권반은 현재 9월달에 그 개강해서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웃니? 자, 그 다음 국제법 기본 심화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새로운 강의로 드실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앞으로 향후 요약 정리가 내년 2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단권화를 미리 하실 분들은 뭐 기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단권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보통 이제 내년에 가서 하게 되는데, 역시 또 이렇게 발 빠르신 분들은 문제를 안 풀으셔본 분들은 좀 기존에 이렇게 줄임말 책을 가지고 푸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틀린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나중에 반복 학습에 좀 편하다,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네, 고급 출간직은 이렇게 11월 달에 그 이순환 개강하니까 출간직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국제법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국제정치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